뱃속 손주를 생각하며 평생을 희생한 시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족도 아니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른둘의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최지수, 올해 이른둘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바치고 이제는 서울 서초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유일한 희망은 건축가로 일하는 아들 현우, 그리고 갤러리 큐레이터인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9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주말, 아들 내외가 집에 들르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창문을 활짝 여니 서늘한 가을 공기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밀려왔어요. 제가 사는 이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곳이에요. 복잡한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평화가 있었죠. 평생의 교직 생활을 정리하며 얻은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저만의 질서를 만들며 살았어요. 베란다 텃밭의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재에 앉아 볕을 쬐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동차 행렬을 보고 있으면 저 소란과 분주함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곤 했어요. 그날따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이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아이들을 맞았죠.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의 얼굴엔 성공한 건축가의 자신감이 엿보였지만 그 눈가에 스며있는 피로의 그림자는 제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대출금은 잘 갚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할지,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죠. 그리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소영이에게로 향했어요. 세련된 원피스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배가 제 마음을 온통 설렘으로 가득 채웠어요. 임신 5개월, 이제 제법 티가 나는 모습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가 힘들지 않았어? 저는 소영이의 손을 잡고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어요. 그 아이의 배 안에 제 손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딱 2년 전이었어요. 현우가 소영이를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던 날이 수줍게 웃으며 제게 어머님하고 부르던 그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아들만 하나 있는 저에게 딸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니 제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들의 얼굴에 스치는 작은 그늘들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소영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제가 아끼는 낡은 가구들을 향해 보였던 미묘한 표정이나 제가 차린 음식들을 보며 요즘 스타일은 아니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도 그저 세대 차이려니 임신해서 예민하려니 하고 넘겼어요.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을 열어 아들 부부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는 것이 요즘 재낙 중 하나예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유명 작가의 전시회에 다녀온 사진들을 보면 제 아들 며느리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싶어 뿌듯했죠. 물론 그들이 나누는 진짜 속마음이 오가는 가족 단톡방 같은 곳에 제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나이든 어미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를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죠. 특히 소영이에게는 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어요. 소영아, 이건 뱃속 아기 생각해서 더 먹어라.
유기농으로만 만든 거야.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소영이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석 같은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거의 없다고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또 연휴가 길면 다들 해외여행을 가는데 복잡하게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 맞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도 덧붙였죠. 서운한 마음이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아들 현우는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끝없는 경쟁과 실적 압박, 하루가 다르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고충을 듣고 있자니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지만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현우와 소영이가 잠시 발코니로 나갔어요. 저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죠.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져서 담요라도 가져다 줄까 싶어 다가갔는데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소영아, 이번 추석 제사는 그냥 건너뛸까? 당신도 힘들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현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내를 달래주려는, 그리고 스스로도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섞인 제안이었죠. 곧이어 소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난 좋은데, 그럼 우리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갈까? 그 순간 제 귀에는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행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제사를 건너뛰는 서운함, 그런 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 여행이라는 네 글자만 가득 찼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 내외,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떠나는 첫 가족 여행. 상상만 해도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제사나 명절에 대해 불평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이 멋진 계획을 위해서였구나.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아이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바다? 아니면 산? 우리 손주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 소영이는 뭘 좋아할까? 수많은 행복한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서운함도, 그 행복한 오해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난 며칠 동안 제 세상은 온통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로 채색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죠.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구석구석 닦았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가방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가방을 열자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옛 추억들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안에 차곡차곡 제 옷가지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갈지도 모르니 화사한 원피스를, 혹시 산에 오를지도 모르니 편안한 바지를 챙겼죠. 아이들이 어디로 가자고 할지 그저 아이들의 결정에 따를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 두 가지를 준비했답니다. 하나는 우리 며느리 소영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잡지를 보다가 한 여배우가 두른 실크 스카프를 보고 참 곱네요 하던 소영이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백화점에 나가 한참을 고르고 골라 그 아이의 하얀 얼굴에 잘 어울릴 법한 은은한 꽃무늬 스카프를 샀어요. 이걸 받고 기뻐할 며느리를 생각하니 제 입가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죠. 또 하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제 손주를 위한 것이었어요. 부드러운 아기용 털실을 사다 밤을 새워 베넷저고리와 신발을 떴어요. 한 코 한 코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았죠. 서툰 솜씨라 모양이 썩 예쁘지는 않았지만 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었어요. 이 작은 옷의 주인을 만날 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막바지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이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현우야. 무슨 일이니? 여행 계획을 알려주려고 전화했나 보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알아, 여행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엄마는 짐 다 싸놨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정적.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소영이가 누구랑 통화해 하고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 아이의 목소리. 너무나 차갑고 명료해서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밝히는 한마디. 어머니한테는 왜 말해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만이 울리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금 제가 들은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소영이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말한 여행에 처음부터 제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요. 제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죠. 상처받은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랬을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저렇게 말하는지도 몰라. 아기는 없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합리화하며 무너진 마음을 겨우겨우 추슬렀어요. 가족이라면 이럴 수 없어. 라는 제 가치관과 내 고통이 더 중요해. 라는 아이들의 세상이 충돌하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요. 결국 저는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대로 오해를 쌓아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뱃속의 손주가 마음에 걸렸어요. 어미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죠. 그날 아침 저는 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땄어요. 밤새 이슬을 맞아 파릇파릇한 것들로만요.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과 제가 몸이 허할 때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인삼 한 뿌리도 꺼냈죠. 제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득 담아 아이들이 사는 강남의 최신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고 긴장된 공기였어요. 거실은 엉망이었고 소영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님, 잘 오셨네요. 그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아이는 제 얼굴에 사진 몇 장을 집어 던졌어요.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현우의 모습이었죠. 이게 다 뭐니, 소영아.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의 분노가 제게로 폭발했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그따위로 키우셨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뱃속에 어머님 손주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다 어머님 탓이에요. 그 아이의 분노는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상대인 제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비난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소영이는 제가 들고 온 음식 바구니를 보더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었어요. 바구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파릇하던 채소들은 그 아이의 발에 무참히 짓밟렸어요.
따뜻했던 유정란들은 깨져 노른자가 흙과 뒤섞였죠. 그리고 아이는 인삼을 집어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부러뜨린 뒤 그걸 제 몸에 던졌어요. 이런 가식적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소영이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임신한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 그대로 제 가슴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몸이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리석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눈에 마지막으로 각인된 것은 후련하다는 듯 잔혹하게 미소 짓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의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었어요. 아들 현우가 곁에서 울며 뒤늦은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겠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들의 가족 채팅방 화면이었어요. 소영이는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저에 대한 폭행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그저 모든 불행과 분노를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이자 샌드백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제 사랑과 희생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워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죠.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뜨거웠던 슬픔과 상처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한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을 보며 저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아들이 억지로 제 손을 잡아 끌어 태운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색깔도 들어오지 않았죠.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집, 성북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안도감이 아니라 싸늘하고 낯선 공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소영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랬다. 자기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은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집에는 완벽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기 시작한 것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저를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화면에 뜨는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걱정한다는 문자와 부재중 전화 기록이 쌓여갈수록 그것은 제 마음을 약화시키려는 교묘한 감정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이상해졌다고 주변에 둘러대며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거든요. 저는 결국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을 제 손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저 창가 의자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풍경과 달리 시간이 멈춘 듯한 성북동의 오래된 기와지붕들을 보며 제 안에 엉겨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은 상처를 곱씹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난 72년의 인생을,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허상을, 그리고 그 안에서 기꺼이 희생양이 되었던 제 자신을 냉정하게 마주하는 과정이었죠. 아들은 아마 어머니 위치 추적 앱 같은 걸로
제가 집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노인성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기술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멀리 있는 자식에게는 부모를 감시하고 멋대로 판단 내릴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되어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깊은 침묵 속에서였어요. 문득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늘 앉던 낡은 안락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음성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을 잃으면 안 돼.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게 있으니 창고에 있는 그 낡은 나무개 꼭 잘 간수해야 해. 언젠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의 유언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어요. 절망의 늪에 빠진 제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이었고 짓밟힌 제 자존감을 다시 일깨우는 열쇠였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죠. 제가 교사로서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도, 아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도 그는 항상 제 안에 단단한 심지를 믿어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 문을 열었어요.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라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안쪽 구석에 다른 낡은 물건들 아래에 얌전히 놓여있는 짙은 갈색의 나무개가 보였어요. 꽤나 무거웠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혼자서 그걸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낡은 노쇠 잠금 장치는 녹이 슬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말대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낡은 등기부등본, 빛바랜 계약서들,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법인 서류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종이 뭉치들의 묵직한 무게가 제게 어떤 확신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제가 앞으로 싸워나갈 무기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었죠.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퀭한 눈, 푸석한 피부, 붕대가 감긴 머리. 하지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차갑고도 맑은 빛,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눈물은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깨끗한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첫 장을 넘겼죠.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이 부당한 싸움의 지휘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손길로 수첩의 첫 번째 할 일을 적어 내려갔어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그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침묵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수첩 첫 줄에 적힌 이름, 박 변호사님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명절마다 뵙곤 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 않았죠. 그분을 뵈면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수년 만에 그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조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한 서초동의 한 고층 빌딩에 들어섰어요.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울의 하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 층에 있었죠.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박 변호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서려 있었죠. 제 얼굴에 남은 옅은 멍과 수척해진 몰골을 보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눈치였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의 채취와 세월의 먼지가 섞인 낡은 나무개를 그의 넓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들을 꺼내놓았죠. 박 변호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이 낡고 누런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길이 다급해졌고 이따금씩 아니, 이럴 수가 하는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한참 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 서류들의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쓰더니 제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이건 그냥 집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살고 계신 그 서초동의 주상복합 건물, 그 건물 전체가 사모님 명의의 신탁 자산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탁이라니, 건물이 통째로 제 것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박 변호사님은 제 표정을 읽고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70년대 말, 아직 강남이 허허벌판이었을 때 헐값에 땅을 사두었고 거기에 건물을 올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저를 유일한 수익자로 하는 안전한 신탁을 설정해 두었다고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사모님을 아끼셨는지 아무도 이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완벽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자산입니다. 250억 원. 평생 교사 월급만 받고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숫자였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사모님. 박 변호사님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현재 그 건물의 세입자 명단이 떠 있었죠.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 두 개가 보였어요. 2층 현우 건축사무소, 1층 소영 갤러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가족도 아니라며 내쳤던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제 건물에서 제게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자신들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늙은 어미가 바로 자신들의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치해둔 완벽한 아이러니이자 기가 막힌 복수의 무대였죠. 한동안의 충격이 지나가자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져온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제가 뭘 해야 하죠?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작전 개시를 앞둔 사령관의 명령에 가까웠죠. 제 눈빛의 변화를 읽은 박 변호사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장악이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즉시 신탁의 공식적인 운영권을 인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자산관리 회사를 해고하고 박 변호사님이 추천해준 오직 저에게만 충성할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죠. 수동적인 집주인이 아니라 제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정보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현우의 외도 사실을 그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죠. 박 변호사님을 통해 고용한 전문 흥신소는 며칠 만에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또한 며느리에게 폭행당했던 그날의 진단서와 함께
그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철저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냉정한 증거와 법리로만 이야기할 때였죠. 박 변호사님은 제 스마트폰에 온라인 뱅킹 앱과 자산 관리 앱을 설치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저는 스펀지처럼 새로운 기술을 빨아들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스마트폰으로 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했어요. 월세가 언제 입금되는지,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지, 모든 현금 흐름이 제 손안에 있었죠.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 그것이 바로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로 계약한 자산관리 회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젊은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건물 현황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수십 년간 교직에만 있었던 늙은이라곤 믿을 수 없는 모습에 그들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회의 마지막에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표에게 말했어요. 아파트, 사무실, 갤러리 세 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최고 내용 증명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발송은 제가 신호를 보낼 때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곧장 미용실로 향했어요. 수십 년간 고수해온 긴 머리를 망설임 없이 잘라냈죠. 짧고 세련된 커트머리는 제 목선을 시원하게 드러내 주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비싼 옷을 샀어요. 몸에 딱 맞는 품이 있으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최지수가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희생자도 버림받은 늙은 어미도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는 차가운 분노를 우아함으로 감춘 채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한 명의 여왕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한 폭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 저는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서울의 하늘과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층 회의실, 그 긴 테이블의 상석에 저는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기다렸죠. 창밖의 잿빛, 하늘마저 마치 이날을 위해 준비된 무대 배경 같았어요. 새로 맞춘 검은 정장은 제 몸에 갑옷처럼 딱 맞았고 짧게 자른 머리는 어색했지만 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와 소영이가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죠. 박 변호사 측에서 재산 상속 문제 협의라는 명목으로 소환장을 보냈으니 아마 늙은 어미가 이제 와서 돈 몇 푼을 요구하며 귀찮게 굴 것이라 예상했을 거예요. 소영이는 저를 보란 듯이 멸시의 눈빛을 보냈고 현우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는 이 거대한 게임의 상대편일 뿐이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박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첫 번째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툭 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들의 거만한 침묵을 갈랐죠. 먼저 강소영 씨의 법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서늘한 전문가의 것이었어요. 그는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제 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를 항목별로 짚어나갔습니다. 계단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그리고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법률 용어들이 그의 입에서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강소영 씨의 행위는 명백한 존속 상해 및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가슨 텅소영 씨의 행위는 두루두루두루 쏘고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음을 흘렸죠.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 상태에서 연로하신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법정에서 동정의 여지가 아닌 반인륜적 행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제야 소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하얗게 질린 채 제 옆에 변호사님을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아이들이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박 변호사님은 두 번째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두꺼운 것이었죠. 다음은 이현우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보고서 첫 장을 넘겼어요. 그곳에는 현우가 낯선 여자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고화질 사진이 밝혀 있었죠.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된 채로요. 현우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어요. 박 변호사님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들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공개했어요. 이현우 씨, 현재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 시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극히 불리해지겠죠. 아내인 강소영 씨가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액도 상당할 겁니다. 그러고는 소영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물론 강소영 씨의 폭행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오히려 두 분이 서로의 약점을 빌미로 공모하여 최지수 여사님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 모두 공범이 되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상대로 한 팀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연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법과 돈으로 움직이지. 저는 박 변호사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신탁 계약서, 그리고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세 통의 임대차 계약해 지통지서. 최지수 여사님께서 이서초동 건물의 소유주십니다. 완전한 침묵. 아이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어요. 박 변호사님은 쐐기를 박았죠. 따라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현우 씨의 건축사무소, 그리고 강소영 씨의 갤러리는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30일 내로 모두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켠 뒤 테이블을 가로질러 아이들 앞으로 스르륵 밀어주었어요. 화면에는 제 신탁 자산이 실시간으로 운용되는 현황이 떠 있었죠. 수백억 원의 자산과 그 아래로 매달 꾸준히 찍히는 임대료 수입 내역, 그리고 그 수많은 숫자들 사이에 현우 건축사무소와 소영 갤러리가 낸 월세가 보잘것없이 작은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가 먼저 무너졌어요. 아이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의 성공, 그들의 지위, 그들의 허영심,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늙은 어미의 자비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무너뜨린 올바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가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너희에게 오늘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고 박 변호사님의 넓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는 소영이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현우. 저는 그 아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 같은 뜨거운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가처럼 차갑고 명료한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길거리에 내쫓아 파멸시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결말이었고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제가 원한 것은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자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아이들 앞에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닌 일종의 갱생 프로그램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재편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은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에는 공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아파트와 사무실, 갤러리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똑같이 책정되었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교육 신탁 기금으로 자동 이체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신탁의 인출 권한은 오직 저에게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첫 번째 수업이었죠. 두 번째는 정신적 재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망가진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저는 지정된 가족 상담센터의 약도와 함께 의무 상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세 사람이 함께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상담 결과 보고서는 매주 제 이메일로 전송되어야만 했어요. 어설픈 반성이나 값싼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아래 고통스럽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마지막은 사회적 재편이었습니다. 저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공식적으로 짓밟았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야만 한다. 다가오는 추석, 모든 친척이 모인 제사 자리에서 며느리 소영이가 제게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이것은 어쩌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것은 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오래된 성북동 집이 아닌 아이들이 살던 서초동의 그 건물로 향했죠. 제 차는 익숙한 지하 주차장이 아닌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곳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더 이상 저는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세상을 엿보는 늙은이가 아니었죠. 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인생과 제국의 명실상부한 여왕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제 이야기가 익명으로 지역 법률 상담센터에 놓인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명감이 싹 텄습니다. 제 개인적인 승리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자산관리회사에 연락해 제 건물 1층의 가장 좋은 자리를 서초구 노인복지관에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금융 및 법률 상담센터를 열어달라고요. 이제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상통화로 복지관 관장님과 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고 온라인으로 신탁 자산을 운용하며 상담센터의 운영기금을 마련했죠. 그리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법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 디지털 공간은 그렇게 연결과 영향력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저의 새로운 집 펜트하우스에 모였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약속대로 모든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는 배가 제법 무거워진 며느리 소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아들 현우는 묵묵히 제 곁에서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진 조각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손에는 몇 달 전 뜨다 멈췄던 손주를 위한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죠. 저는 다시 조용히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한 코, 한 코 새로운 희망을 엮어나갔습니다. 저는 도망쳐서 평화를 얻지 않았어요. 제 왕좌를 되찾음으로써 저 자신과 제 가족,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진짜 평화를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지수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요.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희생이 당연시될 수는 없는 법이죠. 때로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힘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자 가장 품격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요?